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지수가 나스닥이 그래도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기술주들의 전반적인 흐름이 괜찮았고요. 다만 지금 미국에서는 셧다운을 둘러싸고 백악관에서 담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장 마감 직전 민주당이 임시 단기 예산안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억눌렀었던 이 셧다운 우려에 대한 그런 해방감이 시장을 막판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슈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 단 하루 만에 데드라인을 남겨두고 3대 지수가 연이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15%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0.48%, S&P 500도 0.26%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골고루 3대 지수 전반이 비슷한 상승폭을 보인 반면에 오늘은 나스닥이 약 0.48%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엔비디아의 2%대 강세가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나 S&P 500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연말 목표치 상향 조정들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는 BMO 캐피털 마켓이 올해 연말 목표치를 기존 6,700에서 7,00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기다가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을 불리쉬, 낙관적으로 전환했는데 연말까지 이 저점 매수, 영어로는 바이 더 딥이라고 하죠. 이 바이 딥 전략을 공고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과대평가되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 월가에서는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 자체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새로운 기준이 바로 스탠더드, 뉴 노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어서 밤사이에 이 시장을 움직인 세 가지 가장 큰 이슈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어제도 시장을 지배를 했었고요. 지난주부터 시장에 계속해서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던 이슈였습니다. 이 셧다운 리스크, 아직까지는 존재했었기 때문에 장중에 다우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 셧다운 리스크가 상당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게요. 어제 저희가 이 전화 연결에서도 만나봤었지만 이게 고용보고서 발표를 연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밤사이에 미 노동부 산하의 노동통계국 BLS로 많이 언론에서는 표기를 하는데요. 이 BLS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된 고용보고서 발표를 포함해서 모든 업무를 이 셧다운 기간 동안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BLS가 발표하는 주요 고용 데이터에는 고용뿐만이 아닙니다. 고용보고서, 실업률, 그뿐만이 아니라 구인 이직, 졸지보고서, 소비자 물가지수 CPI,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 모두 다 이 BLS가 발표하는 그런 지표인데 이게 한때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폴리마켓에 따르면 이 최근 셧다운 리스크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80%까지 높아졌지만요. 현재 시각으로 오늘입니다. 이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이 최고 의회 지도부 간의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7일에서 이 10일짜리 단기 임시 예산안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장 막판에 들려오면서 다우지수까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무살렘 총재는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죠. 이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면서 다만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는 만큼 신중히 움직여야 한다는 신중론 기조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짚인 그런 발언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밤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장중에 3%대 상승을 보인 만큼 종가 기준으로는 2%대 강세 보였습니다. 그만큼 호재가 악재를 더 눌렀던, 사고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구 개발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공개한 영향이 가장 컸고요. 거기에 이어서 제프리스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기존 $205에서 $220로 상향 조정한 영향도 컸습니다. 비록 그 전날에 이 화웨이가 최신 AI 칩의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것이다 라면서 발표를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성능 면에서 엔비디아 측에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밤 사이에 계속해서 시장을 움직였던 자금들 흐름 바로 보겠습니다. 이 히트맵을 보자면요. 우선 엔비디아의 2%대 강세가 가장 크게 눈에 띕니다. 물론 그 전날까지 계속해서 약간의 흔들림, 부침을 겪었던 만큼 약간의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이어서 이 M7은 혼조세를 전반적으로 보인 가운데 아마존이 약 1%대 강세, 구글은 반대로 1%대 하락 보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굳이 눈에 띄는 하락 섹터를 꼽자면 에너지 쪽이 좀 강하게 내렸습니다. 엑손모빌이 약 2%대 하락을 보였는데요. 밤 사이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약 WTI 원유 가격이 3.7%가량 하락했는데 이 공급 증가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63달러 선까지 순식간에 65달러 선 후반에서 63달러 선까지 크게 주저앉은 영향이 컸고요. 또 바이오테크 쪽도 전반적으로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 물레이크 이뮤노테라퓨틱스가 주가가 88% 폭락한 영향이 컸는데요. 후기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를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골고루 불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밤 사이에 이 시장을 크게 움직였었던 히트맵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장에 영향 미치는 테마 섹터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양자 컴퓨터는요, 큰 폭으로 다소 내렸습니다. 약 4%에서 5% 가까이 내렸는데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만 어제와 동일하게 이 지난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발생한 영향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우주항공 드론은 혼조세 보입니다. 이 로켓랩이 1.62%,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1.79% 상승했는데 또 밤 사이에 관련해서 방산주들이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함께 우주항공 드론까지 강세 보이는 영향이 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상자산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 스트래티지가 5%대, 서클도 5%대 강세 보였고요. 코인베이스가 6.85%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밤 사이에도 약 3%대 강세를 보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슈는 이 블랙록이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특히나 이 스트래티지 굉장히 덩치가 큰 종목이지만 지난주에 비트코인 196개를 추가로 매수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원자력과 우라늄 섹터, 오늘은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클로가 어제 급락 딛고 5%가량 강세 보였습니다. 이 바클레이스가 오클로에 대해서 오버웨이, 그러니까 이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매수가는 $146를 제시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오클로가 스웨덴의 동종 기업인 이 블리카나에 약 $500만 투자했다는 소식, 또 거기에 더해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넥스테라가 소유한 이 포인트비치 원자력 발전소 1호와 2호기의 운영 허가를 연장했다는 소식까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 시장과 커플링 현상을 보이는 성향이 강한 테마성 섹터인 만큼 오늘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특징주 상황 보겠습니다. 밤 사이에 시장을 크게 움직인 특징주, 엔비디아는 종전에 오프닝에서 봐드렸고요. 이어서 아마존 약 1%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 도이체방크가 최근 아마존 오토스와 또 이 허츠와의 파트너십을 두고 전통적인 중고차 시장의 상당 부분 점유율을 잠식할 것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강세 보였던 아마존,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도 0.64% 상승 보였는데요. 이 3분기 인도량
소량 이번 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걸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엇갈린 전망들이 서로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긍정적인 그런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우선 벤치마크는 현재 목표가를 475달러로 잡고 이 매수 등급을 유지한 반면에 HSBC는요, 목표가가 127달러입니다. 그리고 매도 등급을 유지를 했는데 이 목표가 475달러와 125달러가 공존하는 현재 굉장히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테슬라, 장중에도 등락이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0.61%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모나코 글로벌 대외 업무 사장을 해고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이 정치적 보복의 일환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매수세가 장 마감 들어서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더해서 이 다음 특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M7입니다. 메타는 계속해서 이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장중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장 막판 들어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다소 나왔습니다. 장중에 나온 주요 소식을 보자면 이 스레드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X를 곧 제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 시밀러웹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 이 스레드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4억 명이고요. X의 월간 일일 활성자 수는 6억 명입니다. 아직까지는 뒤처져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이게 호재냐 악재냐를 두고 약간의 이 보합권 움직임이 나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구글은 약 1%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챗 GPT가 밤사이에 쇼피파이 또 이 엣지와 파트너십 체결을 한다는 소식을 밝혔는데 정확하게는 이 즉시 결제 인스턴트 체크아웃 기능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반대급부로 구글에는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약 1%대 하락이 나왔고요. 애플은 0.4% 하락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 반도체 칩, 특히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칩 관련 기업들의 부정적인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에는 홍콩에서 아이폰 17 프로 맥스의 재판매 가치가 주간 기준으로 51%나 급락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애플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이어서 나머지 종목 특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로빈훗 주가가 무려 12%나 급등했습니다. 이 좀 전에 만나보셨던 것처럼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전반이 상승한 영향도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로빈후드의 CEO가 SNS에 올린 글 한 가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이벤트 결과를 예측하는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 결과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이벤트 결과를 예측하는 이벤트 계약 상품의 거래량이 급증해서 3분기에만 20억 건이 거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매출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어서 웨스턴 디지털 계속해서 이 AI 기반 관련해서 우리 쪽에서도 상당히 기사가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밤사이에 무려 9%나 강세를 보였는데 이 AI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게 되면서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연이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밤사이에는 모건 스탠리와 로젠블렛이 AI 기반 수요의 수혜를 볼 것이라면서 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틸레이 브랜즈, 이게 무슨 종목인가 싶으시겠지만요. 대마초 관련주입니다. 밤사이에 대마초 관련주들이 보시다시피 큰 폭으로 급등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년층을 위한 대마초 유래 성분, 이 CBD의 의학적 효능을 홍보하는 영상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대마초 관련 주가들 굉장히 강하게 올라섰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관련 이슈들이 뉴욕 증시와 커플링을 보인 만큼 오늘 개장 직후 대마초 관련주들,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주들 흐름 집중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매크로 지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3.85%가량 급락하면서 순식간에 하루 만에 2달러 가까이가 주저앉았는데 어제 말씀드렸었던 이 오펙 플러스의 11월 증산 가능성도 추가로 이 유가를 내린 그런 요인이었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2년 반
만에 이 중단이 되었었던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 지역의 원유 수출이 터키를 통해서 재개됐다는 소식이 굉장히 강하게 이 공급 증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약 4% 가까이 주저앉은 국제유가, 거기에 더해서 밤사이에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거의 10원 가까이 내려앉았는데 요새 원달러 환율의 이 진폭이 굉장히 큽니다. 밤사이에는 달러 약세의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 셧다운을 단 하루 앞두고 민주당 의회와 또 트럼프 간의 회동이 이제 계속해서 이 시장에 눈길을 끌고 있죠. 이 사이에 다시 한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올라갔고요.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보이면서 내려갔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이번 달이죠. 이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내에 이 BOJ가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약 50% 이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 10월 BOJ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엔화 강세가 추가적인 달러 약세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블랙록 이슈도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글로벌 금융통신망 스위프트사가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HSBC 등의 대형 은행들과 협력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3.6%가량 상승한 영향도 컸었고요. 거기에 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미국 규제 당국이 분산 원장 기술과 같은 신기술을 환영한다라고 발언한 점도 밤사이에 영향 미쳤습니다. 이 분산 원장 기술 DLT라고도 하는데요. 거래 정보를 현재와 같이 중앙 서버가 아닌 개개인의 여러 참여자에게 분산해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이 대표적이죠. 거기에 이어서 달러 약세 덕분에 금값은 밤사이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1.2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오늘도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셧다운 우려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잔존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갔고요. 이게 국채 금리를 하락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톡! 네,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지수가 오르고 있지만 약간의 불확실성이 뭔가 계속해서 그 이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셧다운에서 관련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위원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궁금하네요. 자,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의 셧다운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의 비상계획에 따르면 노동통계국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각종 데이터 수집과 발표를 멈춥니다. 이에 따라 10월 3일 예정된 비농업 고용보고서와 15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표들은 연준이 10월 말 통화정책회의에서 참고할 핵심 자료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셧다운 확률은 70%까지 치솟았습니다. 온라인 베팅 플랫폼 칼시와 폴리마켓에서 이용자
투자자들은 정부 폐쇄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확대했고 셧다운 확률은 주말 50% 수준에서 70%까지 치솟았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오바마 케어 보험 보조금 연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셧다운을 피한 뒤 논의하자고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상하원 지도부와 만날 예정이고요.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기관에 대규모 해고 주식까지 준비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시 무급휴직에 그쳤던 과거 셧다운과 달리 영구 해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그 논란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둘러싼 많은 잡음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이 지표까지, 고용 보고서까지 발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정말 큰 화두가 되고 있죠. 근데 뭐 예. 주식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 연도에 2월 달, 3월 달 딱 2달 빼고 모두 다 양봉이에요. 미국 지수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월의 시가보다 종가가 항상 높았던 뜻이죠. 그냥 월의 시가에 샀으면 모두 다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이건 인생의 스냅샷일 뿐이다 했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주식은 장기 투자 상품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주식이라고 했죠. 결국 그 말이 다 맞아 떨어지니까 미국 국민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를 지지하든 안 하든. 계속 오르니까 자기 퇴직연금 계좌가 오르고 있는데 반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족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셧다운도 그냥 이 연막 작전이죠.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FRB의 이 의견이 나오는 이 프로세스가 소용이 없다고. 그냥 차라리 스티브 마이런이 그냥 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준이 참조를 하는 것들 다 말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참조한다고 했고, 그거는 이제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아주 막 중요하게 보는 건 아닌데, 뭐 PC라던가 이 지금 뭐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 실업률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라고 했죠? 연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맞습니다. 실업률, 네. 그렇죠? 실업률 거기 있고, 그럼 실업률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노동통계국에서 발표되는. 그러니까 전날 ADP 민간업체에서 발표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정부랑 관공서께 포함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 포함된 비농업 고용자 수랑 실업률이랑 같이 발표가 되잖아요. 고용 보고서라고 통틀어가지고 거기서 실업률 자료 보고 결국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연준 의원들, 파월 의장들 어디서 자료를 보고 판단하나요? 결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최대 고용을 위해서는 실업률을 보고, 그다음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볼 텐데, 이 뭐 정확히는 PC이긴 한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 있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 소비 지출에. 그러니까 볼 게 없습니다. 네, 그럼 민간 결론적으로 고용 볼 게 지표들을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민간. 아니 근데 그걸로만은 판단할 수가. 그렇죠. 그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 10가지를 봐야 되는데 한 8가지를 없애버리겠다는. 한 2가지만. 연준 의원들의 판단 잣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완전히 그냥 더티한 전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예 다 아니 그러면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거란 얘기예요. 찬반 투표해라 이거예요. 연준이 찬반 투표가 돼버렸다니까요. 이거조차도 사실 FRB 연준에게 굉장히 오욕이죠. 이 찬반 투표를 하고 앉아 있으니 대통령에 대한 찬반 투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자료가 없으니까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금리 결정을 하기 위한,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하는 거냐? 결국에 공화당이 임명하고 내가 임명한 사람은 내 편을 들어라. 금리 인하해라. 어차피 볼 자료도 없는데 이런 거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협박을. 셧다운이 되면 이거 다 발표를 안 해버리겠다. 그럼 도대체 남은 FOMC 그 두 개의 FOMC 중에 도대체 판단 자료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럼 이제 뭐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냥 알아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뭐 보고서가 안 나와서 뭐 참조할 게 없어서 뭐 전에 흐름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제가 보기에는 남은 저기 3달도요. 11월, 12월 남았죠. 다 양봉 나와요, 이거. 이번 연도 통틀어서 단 2달, 2월 달, 3월 달 빼고는 전부 다 양봉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상 최고가를 또 갱신해서 12월 달에 아마
최고가를 세울 거예요. 네, 지금 실시간 데이터가 이제 부재한 상황이 되어 버릴 텐데 만약에 이게 확실시 되면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나 지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자료들을 판단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기보다는 물론 네. 우리가 보죠. 근데 금리 결정은 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른 이 주식시장의 상승 결국에 우리는 주가만 보면 되는 상황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런 걸 분석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분석해서 말하는 애널리스트라든가 애널리스트가 나오진 않지만 출연한다면은 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든가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봐야 되지 우리가 굳이 저런 것까지 다 판단의 자료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기업의 이익, 그다음에 기업의 주가 상황 뭐 이런 것들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의 어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내가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될까 말까 연말에 가서 그런 것이 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과거에 이 셧다운 기간의 증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증시에는 글로벌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셧다운이 제일 길었던 때도 트럼프 1기입니다. 트럼프 1기 때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이니까 한 달 넘게 정부를 마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실은 오바마 케어 통과시키기 싫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또 그렇죠? 정치적 목적이 확실합니다. 그냥 어차피 셧다운이 돼도 정부가 무슨 우리나라처럼 문을 닫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오바마 케어를 넣어야 된다 예산안에.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넣기 싫죠. 오바마 케어든 뭐 바이든의 아니든 다 깡그리 무시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바마 케어 넣어주지 않을 테니까 넣어주려면은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뭐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건 이미 드러났고요. 이제 연방정부에 대한 셧다운이 뭐 이게 확실치 않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장 후반에 또 다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영향이 많지는 않고 또 증시에 영향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올해 기간은 양봉을 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네요. 자, 다음으로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트럼프의 관세 주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해외 영화와 수입 가구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면서 미국 영화 산업이 해외에 뺏겼다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같은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당시 백악관은 이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며 수습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번 재차 언급으로 실제 관세 부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영화는 지적재산권 성격이 강한 문화사업이라 적용 대상과 방식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 영화까지 관세 대상인지 제작비, 흥행 수익 중 어느 부분에 부과하는지도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수입 가구에 대해서도 강력한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가구로 피해를 본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에서 가구를 생산하지 않는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모호한 표현이지만 수입 가구 전반에 품목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현재도 주방 수납장, 세면대 등 일부 가구에는 50%, 장식용 가구에는 30%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영화와 가구 산업 전반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저는 상당히 이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됐던 부분이 이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소비자들 전가도 없었고 트럼프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끝이 없겠죠. 트럼프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계속 관세를 뜯어낼 것은 다 뜯어낼 겁니다. 테리프스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했다가 네. 멜라니아 여사가 그럼 나와의 사랑은 무슨 뭐냐. 그래서 이제 러브, 그다음에 자기가 신을 사랑하니까 신 이런 거 빼고 한 4-5번째라고 물르긴 했습니다만 네네. 테리프스가 경제학에서 가장 사랑하는 단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하나둘씩 다 뽑아먹고 있네요. 이 영화도 계속 얘기 나왔었던 거죠. 헐리우드가 예전만큼 못한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소재가 고갈되니까 자꾸 동양에 눈길을 쏟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리엔탈에.
지금 미국에서 뭐 그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영웅들의 스토리 정말 이제 지겹죠. 물론 지겨워도 나와도 또 재밌습니다. 마블이나 DC에서 영웅 나오면 재밌긴 한데 옛날보다 식상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중국 영웅, 한국 영웅 넣잖아요. 그런 이유가 아시아에 이제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소재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고 이런 곳에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헐리우드의 어떤 영화의 지위가 그렇게 무너질 정도인가? 전 그런 생각이 나긴 하는데 자 모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는 그 영국, 그다음에 일본, 우리나라 이게 몇몇 쭉쭉 EU까지 쭉쭉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막힌 거죠. 막혔죠. 갑자기 인도를 거기서 빼려고 했더니 인도가 중국한테 쪼르르 달려가 버렸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니까 이제 품목으로 넓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 되니까요. 나라가 거기서 멈춰버렸잖아요. 우방에서. 그리고 우방도 캐나다, 멕시코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품목별로 넓혀야죠. 관세를. 그 목적이 결국 뭐였어요? 최종적인 목적이 대규모 감세가 아니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면세입니다. 아예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 근데 무슨 돈으로? 세계에서 열심히 관세를 뜯어와서. 근데 이제 관세를 뜯어오는 것이 세계에서 이제 저기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품목별로 더 넓히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영화까지. 저는 겁이 나는 게 이제 K-팝을 건드릴까 봐. K-팝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런데 이렇게 지적재산권 산업 전반에 이 관세를 부과하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뭐 제도를 만들면 되겠죠. 네.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건덕지를 만들어가지고 빼서 내면 되겠죠. 우리나라랑 일본에 한 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미국인한테 9가 들어가고 우리나라한테 1이 들어오는 9대1 비율의 그런 펀드, 말도 안 되는 펀드를 또 조성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또 말도 안 되는 잣대를 그냥 그리면 됩니다. 지적재산권 무형이라고 못 될 것 같지만 자료를 만들고 잣대를 만들겠죠. 어떻게든. 네, 이 소식과 관련된 업종과 또 섹터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뭐 또 저기는 미국 기업에겐 또 다 좋은 것이고 한국 기업에게는 또 다 나쁜 것이죠. 반도체랑 철강이랑 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이거 다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중국의 싸구려 가구들, 그다음에 중국에서 그런 베끼는 어떤 영화 이런 것들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상대하기가 귀찮으니까 유럽한테 맡겨버리고 중국한테 왔잖아요. 중국하고 1대1로 맞붙어야 되니까. 지금 모든 산업에서 중국을 누르려고 하는 거죠. 이 관세의 시작도 펜타닐 관세였고요. 그리고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누르려고 모든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중국산 가구 얘기 또 나오죠. 철강 알루미늄도 결국 마찬가지고. 전부 다 중국이 어떤 저가로 이 막 쓸어버리는 이런 것에 대한 이 방어를 치기 위해서 모든 작업들이 들어가고 있다. 근데 결국 거기에 쓰나미를 같이 일본, 한국도 맞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종목을 찾아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 러브색 같은 뭐 가구 업체들이 뭐 조금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뭐 이렇게 미국산 가구라던가 미국산 어떤 저런 가전업체 이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이 가구나 이런 가전 섹터들 그래도 영향을 일시적이나마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제재에도 중국 반도체 기술력이 빠르게 추격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젠슨왕 CEO가 최근 팟캐스트에서 중국 반도체는 미국의 몇 나노초 뒤져 있을 뿐이라며 넓은 인재풀과 근로 문화 또 내부 경쟁 덕분에 역량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미국 기술 산업이 세계 각국 기업과 경쟁해야 기술 확산과 또 경제적 성공 그리고 지정학적 영향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제재가 오히려 중국 기술 자립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엔비디아 같은 자국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 AI 반도체 사용 자제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황 CEO는 자유 경쟁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중국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외국 기업 투자를 통한 경쟁이라며 중국 기업들 역시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길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엔비디아 CEO의 발언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가 지난 장에서 2%가 넘게 올랐습니다. 사실 젠슨 황의 발언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뭐 엔비디아는 원래 좋았죠. 엔비디아도 지금 네. 이번 연도에 2달만 음봉이고 죄다 양봉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고. 예. 자, 지금 이 젠슨 황은 정말 바쁠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랑 시진핑 사이에서 이분이 비둘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달래고 미국 달래고. 아, 이분은 무슨 저기 IT 기업 회장이 아니라 어떤 평화사절단, 내년도 올림픽의 어떤 성화 봉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 사실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기분이 이미 나빠졌죠. 그러니까 자국 불기를 안 하지 않겠죠. 젠슨 황이 아무리 서로 미국이 조금 계속 조금씩 줘야지 중국이 발전을 덜 안 한다. 근데 이미 그걸 다 알아버렸는데 중국이 기분 나쁘니까 협력하는 척은 하지만 결국에 자국 불기를 꿈꾸겠죠. 그런 것들이 알리바바의 어떤 독립으로 나타나고 있고 엔비디아랑 협업을 하긴 했지만 피지컬 AI에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양국 기술의 격차가 미미하다는 거는 나노초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나노초, 정말 미세한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눌러버리려고 모든 거를 다 잘라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콧대 높은 네덜란드 ASML, 다들 아시죠? 네덜란드 ASML은 지금 구조상 을이지만 슈퍼 갑입니다. 왜냐면 TSMC도 결국에는 미세 공정을 진행을 하려면 노광 공정에서 노광기가 필요하거든요. ASML에. 네덜란드는 또 우리 미국 회사도 아닌데 왜 트럼프가 마음대로 그렇게 명령해? 이렇게 나왔죠.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네덜란드 ASML까지 지금 저기를 해가지고 바꿔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ASML 노광기 빼버리고 엔비디아 H200만 주고 저 블랙을 안 줘버리고 그래서 아예 AI 시장에서 발전을 못하게 해버리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더 했죠. 발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충만해졌죠. 그래서 젠슨 황이 조금씩이라도 주자 했는데 그게 더 기분이 나쁜 것이고 중국 정부는 개방적 시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은 젠슨 황이 갔을 때 그런 하는 거죠. 립 서비스로 하는 것이고 지금 젠슨 황이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한테도 지금 약간 아부식으로 하는 것도 그거죠. 지금 AI 씬에서 가장 미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를 꼽는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이 양쪽에서 지금 어떻게든 지금 달래려고.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양쪽에서 다 사업을 해야 되고 매출이 양쪽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트럼프랑 시진핑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발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 황은 팔이 4-5개라도 지금 부족한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 엔비디아의 매출을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항상 저렇게 웃고 있고 가죽 자켓을 입고 있고 이러지만 그렇죠? 네. 굉장히 저번에 가죽 자켓 한 번 안 입고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저기 해가지고 아내가 못 빨아준 것 같아. 바빠가지고. 이 정도면 시그니처 옷이죠. 네. 네. 자,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지금 하나하나 하는 발언들이 사실 주가에는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을 또 계속 가져가는 건 당연할 거고 신규 다음에 또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지금? 지금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연말 가면 더 좋아지니까요. 지금 연말에 크리스마스 랠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계속 될 거고 그다음에 5월 달이면 파월이 나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1%대 금리를 어떻게든 밀어붙이고 끝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품을 한 2-3배를 끌어당겨가지고 IT 버블을 상상도 못하게 올려놓은 다음에 퇴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엔비디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 주가가 최근 한 달 새 약 33% 급등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상승세의 배경으로 실적 기대감과 11월 6일 예정된 주주총회를 꼽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번 테슬라 랠리를 다각도로 분석했는데요. 우선 테슬라가 원조 밈 주식이라는 점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옵션 거래, 특히 콜 옵션 매수세가 주가에 탄력을 더했고요. 최근 매그니피센트 7 내 다른 종목들과
기대들과의 가격 격차 해소 흐름도 작용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 역시 심리적인 호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클레이즈는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강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는 10월 2일 발표된 3분기 인도량도 시장 기대치를 웃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주가 모멘텀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29일 장 초반 테슬라 주가는 450달러 선을 터치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테슬라 주가 랠리가 3분기 실적 발표와 또 더불어서 주총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도이치뱅크나 또 다른 이 금융사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또 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간밤에 바클레이즈에서 제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클레이즈가 분석한 부분들이 조금 특이점이 있는 게 이 테슬라를 원조 밈주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 테슬라 수급은 좀 어떤가요? 그냥 밈주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실체가 강력하죠. 테슬라는. 지금 옛날에 밈주식이라고 하는 것들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 고양이 탈 쓰고 나와가지고 뭐 다시 열풍 불러일으키려고 했는데 안 됐죠? 게임스탑? 그렇죠? 지금 게임스탑 요즘에 못 봤는데 어떻게 됐나요? 게임스탑. 아, 처참하네요. 120달러였던 주가가 27달러에 가 있네요. 이런 게 밈주식이죠. 로빈후드, 게임스탑. 이거랑 테슬라를 동일선상에 넣고 보기는 좀 그쵸?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량도 지금 이거 뭐 수급이 너무 탄탄합니다. 이게 2020년부터 2022년의 거래량에 비해서 2023년도 이후의 거래량은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대충 10배 정도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2022년도 고점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밑에 보이세요? 이거는 거의 고점 탈환이 그냥 카운트다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여기에 거래량이 왜 말도 안 되는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에너지는 이 잠재력을 지금 엄청나게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돈이 들어온 거거든요.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시세를 바꿀 수가 있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테슬라는 과열권도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지금 여유로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클레이즈에서 말한 것 중에 S&P 500 지수는 기술주 비중이 높아 유리하다. 자, 이거 뭐랑 비교되죠? 얼마 전까지 다른 데서 무슨 얘기 나온지 아세요? S&P 500에 매그니피센트 7이라든가 IT 비중이 IT 버블이라든가 역대 어느 때보다도 높아서 그게 부담이라고 했죠. 이게 양날의 칼인데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주가가 오르면 그냥 장점만 다 포커스가 맞춰져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주가가 오르는데 비관론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기자들이 달려가서 그 숨어있던 비관론자들. 숨어있는 건 아니고 언론이 스포트라이트 안 비쳤죠. 갑자기 가가지고 다 물어봅니다. 비관론자들한테. 그럼 그때 한 번씩 뜨는 거예요. 15년, 20년마다. 루비니 교수 같은 사람이 있죠. 그때마다 한 탕씩 해먹고 평생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바클레이즈는 S&P 500 지수 기술주 비중이 높아 유리하다. 이게 오히려 지금 유리해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 요게 끝날 IT 버블 얘기 나오면서 매그니피센트 7이 고점에서 꺾이면서 폭락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S&P 500의 매그니피센트 7이 비중이 높은 게 굉장히 불리했는데 지금은 이게 끝도 없이 가버리니까 S&P 500이 유리해져 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S&P 500은 지금 굉장히 강세를 지금 계속 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AI 인프라 투자가 여러 업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퍼지고 있잖아요. 에너지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반도체 소부장으로요.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KLA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회사로 퍼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낙수효과 떨어지고 있죠. 계속해서 부진하던 뭐가 오고 있습니까? TCK 이런 종목들이 가고 있죠. 하나마이크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도체 장비주로까지 확산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는 쉽게 꺾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매그니피센트 7의 비중이 몰리는 게 약점이었잖아요. 그게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우리가 계속해서 뭐 자율주행 전기차 얘기만 하지만 데이터 센터, 그록3,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갖고 있고 그걸 받쳐주는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 거기서 전력을 또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총화죠, 테슬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머스크의 외도 때문에 주춤했지만 오히려 그랬던 시간이 지금 뒤에 붙어서 다른 애들이 갈 때 못 갔던 걸 이제 가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이제 바클레이즈에서 내놓았는데 강력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망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지금 뭐 바클레이즈도 그랬고 웨드부시도 그랬고 지금 도이치뱅크도 그랬고 자 보세요. 다 바클레이즈 영국, 웨드부시 미국, 도이치뱅크 독일. 자,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지금 저 플랫폼에서 전부 다 지금 강세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따라야죠. 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내놓으라는 애널리스트들이 다 강세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내놓고 이러면은 지금 한 방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거랑 기본적인 거랑 겹친 건데 기술적인 곳에서도 일봉, 주봉, 월봉이 전부 다 지금 상승 N자의 모습이거든요. 파동이 중첩됐다. 거기다가 아까 기본적인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다 강세에 일치하고 있죠. 이러면 에너지의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결국 테슬라는 $500를 넘을 것이고 캐시우드의 5년 내 $2,700도 허황된 꿈이 아니란 것을 지금 증명하는 2025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2026년에는 더 강세일 가능성이 커요. 네, 지금 실적 전망도 좋게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여러 리포트를 근거로 한 이야기고요. 또 주총이 이제 11월 달에 있을 텐데 뭐 특별한 게 없으면 주가 랠리 계속해서 가겠죠? 네, 도이치뱅크도 그 지점을 지적했잖아요. 인공지능 기반 사업 확장이 테슬라의 입지를 더욱 키울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테슬라 하면 전기차를 떠올리기 때문에 자꾸 전기차 의무화 폐지 법안, 바이든 반대, 그리고 트럼프랑 각을 세운 부분 이런 것만 계속 그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런데 전기차 회사로 인한 가치는 이미 넘어섰다는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로 더 이상 테슬라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작동되는 알고리즘이 완전 바뀌었어요. 얘는 지금 인공지능 기반 사업 확장 이거예요. 결국 테슬라는 데이터 센터를 지금 확충한 걸로 나중에 그걸 땅 장사를 할 것이고 거기서 발전된 LLM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챗GPT나 제미나이에 대해서 그록쓰리를 덜 쓰기 때문에 친밀하지 않은 게 있어서 더구나 테슬라를 자율주행 전기차에만 몰두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앨런 머스크나 캐시우드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인공지능의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테슬라도 AI를 기반으로 한 사업 확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월가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월가 트렌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더불어서 코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면요, 한화
노르웨이의 K9 비다르 자주포 추가 공급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노르웨이가 이 한국 한화에 K9 지금 보시다시피 비다르 자주포를 24대 추가로 계약을 하면서 이 부분을 도입을 합니다. 자, 이번 계약으로 노르웨이군의 자주포 이 전력은 총 52대로 보유가 되는 상황이 되고 북극과 또 러시아 국경 방위가 한층 더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한화와 노르웨이가 3번째 협력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군사적인 태세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올해 수익률만 해도 200%가 넘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194%? 네.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초에 샀다고 했을 때 1억을 넣었을 때 또 2억 원의 자산이 그렇습니다. 불러지는 예. 그런 흐름인데 좀 주가 차트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차트를 보시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 방산주랑 다 비슷하게 네. 한 1년 전부터 꾸준히 올랐습니다. 꾸준히 올랐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랐으니까 올해는 멈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멈추지 않고 이제 계속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 올라가지고 올해 코스피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코스피가 보면은 이제 올해 어제까지 YTD 이게 모든 어떤 그 기준은 이제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넥스트 트레이드를 간만하지 않고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는 아직 외국인들이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메이저 거래소는 이제 한국 거래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차트를 보시면 이제 코스피가 어제 종가 기준 43% YTD를 기록을 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95%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도 한 150% 정도 아웃퍼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코스피의 어떤 지수 ETF 이런 거 투자하셔도 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적절한 종목을 고르셨다면 보다 150%가 넘는 이제 그런 아웃퍼폼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주들에게는 큰 수익을 안겨줬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전할 것인지 우리나라 어떤 방산주들은 여전할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동시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특정 수익률이 이렇게까지 많이 오른 데에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 예, 근거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결국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강점이 역시 또 가성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대부분 가성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동일한 어떤 엔지니어를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IT 업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동일한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고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실리콘밸리에서 채용했다. 그러면 한 2억 5천 내지 연봉을 한 5억, 3억 정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1억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러면 3분의 1 내지 5분의 1 가격으로 이제 중요한 연구원을 갖다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사실은 방위산업체도 마찬가지다. 그런 관점에서 투입되는 인건비가 싸니까 이에 따라서 마진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여전히 이제 가성비가 뛰어나다 볼 수 있고 그러면 예전에도 가성비가 뛰어났는데 왜 최근에 주가만 올랐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힌트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방산의 고객은 오직 국방부밖에 없습니다. 국방부밖에 없는데 국방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어쩔 수 없이 무기를 사들이는데 민간 기업들한테 마진율을 갖다 높게 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5% 정도로. 5% 정도 정해놨는데 그럼 5% 정도라는 건 뭐 작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숫자이지만 주가를 견인하기에는 좀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계속 주가를 몇초 올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해외 진출을 많이 하면서 해외 진출할 때는 더블 디지트로 하기 위해서 2자릿수 이상 영업이익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보다는 더 많은 어떤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K-디펜스라 해당하는 방산 무기를 갖다가 구매할 거냐, 구매하지 않을 거냐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를 갖다가 노르웨이가 추가로 주문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와 매출 전망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노르웨이가 이번에 이제 K9을 신규가 아니라 추가로 이제 주문을 한 셈이고 그리고 K9을 수입하는 국가가 이제 노르웨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폴란드도 있고 또 핀란드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폴란드랑 핀란드, 노르웨이는 다 어떤 맥락에서 수입을 하게 되느냐 결국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개입되지 않았지만 나토에 가입돼 있는 그리고 바로 인근에 있는 국가들도 아니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이 무도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 놀랐습니다. 그래서 놀란 건 놀란 거고 놀라서 자주의 그 국방을 갖다 태세를 만전을 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여러 개 별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외에는 사실 핀란드나 뭐 폴란드나 이렇게 그 국가들이 다 이렇게 GDP가 높지도 않고 여러 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면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앞다투와 이제 방위 산업을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증액한 많은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우리 K-디펜스를 갖다가 구매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도 사실 부국이지만 노르웨이가 부국인 이유는 이제 북해 유전이라는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국이지만 사실은 이제 인근 국가들이 이제 침공을 당하면 노르웨이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K9의 자주포를 추가로 이제 24대나 이제 24문이라고 얘기하는데 24문을 갖다가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푸틴의 어떤 그 야욕이 푸틴의 잘못된 행동이 반사이익을 우리나라 K-디펜스가 K-방산이 이제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추가로 수출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K9에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K-디펜스, K9의 우수한 역량이 좀 금증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맞을까요? 예. 네. 결국 이제 방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들어가는 이제 소모품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제 검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노르웨이나 핀란드 이런 지역에서 검증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혹한 아닙니까? 혹한인데 와 러시아나 적국이 겨울이니까 침공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야 비 온다고 전쟁 안 일어나고 눈 온다고 전쟁 안 일어나냐? 비가 오고 눈이 오건 언제나 군인은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노르웨이는 때가 되면 엄청난 혹한이 밀어닥칩니다. 엄청난 혹한이 밀어닥치는데도 정상적으로 값비싼 무기가 가동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K9 자주포가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 수출하게 된 것인데 과거에 2017년부터 시작했던 K9 자주포가 혹한에도 검증해봤더니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뛰어넘으니까 세 번째에도 무사히 이제 납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비즈니스 상품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K9이 노르웨이 북해 근역에서 일종의 진입 장비가 갖추고 있다. 다른 나라 국가들도 자주포가 있지만은 다른 나라 국가를 갖다가 선정해서 납품을 받으려고 해도 한 번 더 검증이 됩니다. 무엇을 검증해야 되냐? 혹한의 기에도 이들의 자주포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검증해야 되는데 이 K9 자주포는 이미 거의 7년에 걸쳐 8년에 걸쳐서 충분히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로 이제 그 자주포를 갖다가 구매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기존의 노르웨이의 자주포가 본래는 이제 미국산 제품이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대체가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노르웨이가 처음으로 이 자주포를 갖다가 설치한 것으로 배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배치했을 때 자주포는 무엇이었냐? 미국산이었습니다. 미국산을 무려 50년인가이나 쓰고 있으면서 사실 이 때문에 이제 K9 자주포가 새롭게 시장을 뚫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의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 M109 자주포를 미국산 자주포를 갖다 갖고 있었는데 왜 그러면 이번에 K9 자주포를 무려 24문이나 이제 갖게 됐냐? 50년 됐으니까 바꾼 거냐?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50년이 됐지만 충분히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9 자주포를 갖다가 수입하게 됐다는 것이 중요한데 왜 수입하게 됐냐? 멀쩡한 자주포가 있었다면서 왜 수입하게 됐냐? 이 멀쩡한 자주포를 노르웨이가 어디로 보냈냐?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이 전쟁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그 방위 능력이 좀 미진했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터지니까 부랴부랴 이제 우크라이나가 세계 각국의 유럽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노르웨이가 우리가 갖다 써라 하면서 자기 갖고 있던 그 미국산의 M109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가 비어있죠. 전선이 비어있죠. 전선이 비어있으니까 부랴부랴 한국의 K9 자주포를 갖다가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결국은 또 하나가 이 방산도 사실 어떤 특성이 있냐? 소모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나면 비어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방산 무기를 갖다가 배치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지속되는 한 이 K9 자주포의 어떤 수출과 수요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입하고 수출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이어질 것 같네요. K-디펜스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주목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지펀드와 관련된 이 아시아 신흥국 증시에서 5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매도세를 보였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자, 헤지펀드 아시아 신흥국 주식 최대 매도세를 기록을 했고 중국 주식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나왔네요. 자, 인도, 대만도 동반해서 약세를 보이고요. MSCI EM 아시아 지수가 주간에서 마이너스 1.6%로 하락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기사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일단 주가 차트만 봤을 때 지난주 굉장히 안 좋았죠. 예. 그 여기서 이제 MSCI가 1.6%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뭐 대장주도 뭐 10% 5% 떨어지고 올라가기도 하니까
그렇게 뭐 충격이 덜할 수도 있는데 MSC의 EM 지수는 사실 우량주만을 선정을 해서 꼽은 지수이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고 우리가 또 누추도 되고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추가로 유입되는 자금, 추정 펀드가 있으니까 추정 네. 인덱스 자금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엄청난 이제 머니 무브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우량 지수인데도 불구하고 1.6%가 떨어졌다는 것,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큰 충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큰 충격이냐라는 것을 이제 그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 로이터의 네. 보도를 보면은 이걸 분석한 금융기관은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인데 골드만삭스가 분석한 보고서를 사실상 로이터가 단독으로 입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잘 올라갔던 아시아 증시가 왜 떨어졌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아시아 증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 대만, 우리 한국도 포함되겠죠. 그러면 공통된 것이 무엇이냐면 중국이나 대만이나 AI 산업을 맞아가지고 그 테크 기업들이 주축입니다. 테크 기업 주축이니까 테크 기업의 주축이어서 올해도 잘 올랐죠. 올해도 잘 올랐는데 그렇다면은 이 골드만삭스의 분석으로는 헤지펀드가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을 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내리니까 그 헤지펀드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고 헤지펀드 자금이 빠져나왔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또 이제 그 확인이 되느냐? 해당 국가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 차익 실현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3주간에 계속해서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차익을 실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3주간 계속 쭉쭉 뻗어나고 있었는데 그 돌연 이제 중국과 대만 증시가 이제 빠지면서 이번에 이제 왜 빠졌는지 알아봤더니 헤지펀드가 매도를 했더라. 그러니까 자국 내 어떤 기관이나 뭐 개인들도 투자하면서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주요하게 빠진 원인을 바라봤더니 그 외국의 헤지펀드가 자금을 빼면서 중국과 대만의 지수가 내려갔다라는 것을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어떤 요인이냐면은 이제 중국이나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홍콩이나 어떤 이제 시즌이 시작되느냐? 우리나라 같은 추석이라는 긴 연휴가 시작되고 중국은 수요일부터 우리나라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되죠. 중국은 수요일부터 연휴 기간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연휴 기간이 길면은 사실은 큰 자금을 갖고 있는 그 기관 내 운영자들은 불안합니다. 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보합 내지 관망세 내지 수동적으로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한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주중에 보면 월요일 날 장이 시작되고 금요일 장이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장이 마무리하는데 금요일 날 특별히 오후 장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토요일과 일요일 날 거래를 하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일정 이상의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보수적으로 이제 수익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대만과 우리나라, 홍콩 증시가 다 연휴 기간이 있으니까 미리 이제 장을 갖다가 보수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연휴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좀 노출을 줄이려는 그런 시도들이 다각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여전히 지금 코스피를 그래도 매수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나라도 이제 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니까 지난주부터 자금을 빼야 되고 그러면 오늘이 화요일이고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외국인지 자막에 보이시면은 어제 이제 하루에 1.7조 정도의 매수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연휴 기간이 들어왔는데도 1.7조 정도의 매수가 외국인 들어왔다는 것은 연휴라면은 당연히 회피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는 코스피의 매력도가 더 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더 이제 쭉쭉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당연히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헤지펀드 중심으로 한 매도는 좀 불확실성과 또 경계심이 결합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들 봤는데요. 지금까지 조우진 탁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외신의 시각에서 한국 기업들과 또 경제적인 부분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저희 히든 글로벌 내일 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가오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이제 9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거래 또 좋은 투자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왔던 주로 시장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환율 당연히 오늘 뭐 톱 기사로 좀 가져올 법합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환율 가장 큰 부담스러운 소재였죠. 특히 이제 외국인 수급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결과를 이 환율이 좀 가져왔었습니다. 1,400원대 계속 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어제 사흘 만에 1,400원대 아래로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어제 환율 보면은 전거래일 대비 14.1원이 내려서 1,398원.7원. 그러니까 4거래일 만에 1,390원대 후반까지 처음으로 좀 내려온 모습이고 저거는 이제 아마 야간장에서의 그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환율이 어제 다시 이렇게 1,410원대 중반까지 근처까지 갔던 환율이 다시 1,300원대 후반까지 내려왔던 그 환율 하락을 이렇게 크게 끌어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국내 수출 기업들의 내고 물량, 즉 이거 달러 매도 물량이죠. 이게 시장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이 내고 물량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이제 물건을 외국에다 팔면 달러를 받죠. 그러면 이제 그 달러를 받아온 거를 국내에서 이제 뭐 직원 월급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물건도 사고 이러려면 또 원화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어온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달러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고 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전형적인 이제 수급에 따른 원화 가치 상승, 환율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도 역시 수급적인 문제인데요. 어제 외국인들이 또 국내 주식을 양시장 합쳐서 6천억 넘게 또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심플합니다.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한미 협상에 대한 어떤 그런 불투명성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 쪽보다는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 쪽보다는 약간 심리적인 측면이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국내 주식을 팔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 달러 값이 올라가는 거고 원화 값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말씀대로 심리적인 거는 사실은 그 심리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면 또는 그 심리적인 부분이 완화가 되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본질적인 거는 수급적인 측면. 실제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냐 적냐 이 부분. 원화에 대한 수요가 크냐 적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어제 같은 경우가 바로 아주 전형적으로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랐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하락했던 환율이 올랐던 이 상황이 수급적인 측면 즉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고 원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던 이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전형적으로 환율이 하락하고 원화 가치가 올라갔던 아주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역시 이구동성으로 한미 이 관세 협상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인데요. 통화수합 협상이 만약에 우리가 요구했던 무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팬데믹 때나 금융위기 때처럼 몇백억 달러 또는 한 1,000억 달러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간도 뭐 2년, 3년, 뭐 또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한 3년 반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해진다 그러면 아마 외환시장은 별도의 특별한 변수가 아니라면 뭐 미국 경제가 뭐 흔들린다 뭐 이런 식의 변수만 아니라면 1,300원대 중반 전후까지 또 짧은 기간에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1,350원에서 1,400원 사이 정도로 되게 러프한 밴드를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어제도 그 상명대 교수님 서재영 교수 나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1,350원 정도, 1,300원대 중반 정도가 우리 경제나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좀 덜 부담스러운 환율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어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2025 한국자본시장 컨퍼런스 뭐 이런 제목의 매년 하는 행사긴 한데 행사가 있었는데 올해 행사는 시장 자체가 좀 워낙에 요즘에 여러 가지로 좀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에 코스피가 4천이 아니라 5천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어요.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종합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의 얘기는 코스피가 연초 대비 40%가 넘게 올랐지만 여전히 PBR이 1배 조금밖에 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올라갈 여지는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내년 상반기에 4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4천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일단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된다. 앞서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이 부분이 있어야 되고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너무나도 사실은 당연한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가졌던 사람은 믹소 다스라고 하는 JP모건 한국시장 전략 책임자인데요. 이 사람은 한국의 방산, 조선, 그다음에 반도체, 특히 AI까지 해외 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앞에 K자가 붙는 국내 제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산업들은 밖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요. 결국 이들 중심으로 기업들 실적이 좀 좋아질 거고 그래서 한국 시장이 내년에 4천을 넘어서 5천까지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다. 도전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난 후에 전제를 붙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에 대한 특히 한국 자본시장의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의 행간의 의미는 지금 한국 정부가 하는 모습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100% 믿기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난번에 대주주 양도세 그 50억 관련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3차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자사주 의무 소각, 그다음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등등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들이 시장에서 원하는 정도의 수준대로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 외국계 증권사 또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해외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국 정부의 시장 개선 의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의무는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뭐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 등등등 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장이 5천을 넘고 사실 5천 이 JP모건 한국 책임자의 얘기는 4천, 5천이 이 지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그냥 상징적인 거고 5천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한국 시장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다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국내 전문가들이든 해외 전문가들이든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정자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포론 화재 건 이게 좀 이슈가 어제까지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조금 변곡점을 찍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주가 한번 보시죠. 29일 날 화재가 발생을 했고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요. 특히 이제 어제 29일 날 상황을 좀 보시면요. 모아데이터라는 회사 시가가 1,200원 했는데 1,300원까지 100원 넘게 좀 올랐다가 결국은 종가는 시작한 것보다 조금 넘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어제 사실 가장 세게 반응을 보였던 게 소프트캠프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결국은 몇 % 안 오르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 대부분의 종목들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초에 반짝했다가 마감 때는 살짝 오르는 플러스권 정도 요거를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사실 학습 효과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2022년이었죠. 그때 10월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클라우드 관련주들, IT 관련주들이 좀 며칠 급등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거의 되돌림이 되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치로 증명이 나중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장이 이런 어떤 테마가 터졌을 때, 이슈가 터졌을 때 반짝하긴 하는데 그런 종목들은 정말 바로 따라가서 이렇게 이를테면 20, 30% 또는 30, 40% 정도 수익을 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렇게 기술이 있다.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굳이 들어가시라 마시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렇게 하기 힘들죠. 사실 이런 거는 그냥 보고 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실제로 이제 백업도 제대로 안 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투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가 백업 시스템을 만들겠다, 투자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때는 실질적으로 이들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장비가 됐든 솔루션이 됐든 이런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때 굳이 따라 들어가셨다가 물리지 마시고 진짜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어떤 종목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시고 공부하시는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말씀드리죠. 요즘에 우리 바이오 업체들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 이거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한미약품이 또 대표적인 비파마 중에 하나죠. 길리어드의 경구 흡수 강화제를 483억. 금액이 일단 이건 뭐 로열티니까요. 이거는 뭐 그 라이센스 아웃 피니까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483억을 이전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한미약품하고 헬스 호프 파마라고 하는 홍콩계 바이오테크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같이 한 거고요. 한미약품이 2010년도 때 초반에 개발한 엔서퀴다라고 하는 이 경구흡수 강화제. 그러니까 경구제가 흡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왜냐하면 경구 치료제의 가장 큰 단점이 흡수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확대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이번에 기술 이전 계약이 총 483억 원, 선급금으로 35억 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요 엔소피다라는 요게 이게 이제 항암제 쪽에 이제 경구 그 확대하는 그런 치료제인데 기술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항암제뿐만 아니라 다른 좀 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요즘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좀 비만 치료제 중에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이 흡수력이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엔소피다가 이렇게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나 이런 다른 어떤 약의 이 경구 치료제 같은 경우에 흡수력을 높이는 어떤 확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임상 과정에서 데이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 우선 밤사이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셧다운 우려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주 고용보고서 발표가 사실 이 셧다운 여부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뭐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는 우려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시장은 여전히 좀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보여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중에 셧다운 이슈 때문에 조금 밀리기도 했었는데 다시 그걸 이제 만회하면서 끝이 났는데 솔직히 지금 구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네. 당장에 지금 내일 모레 셧다운이 바로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고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용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노이즈가 빠르면 이번 달, 다음 달부터 이제 연초부터 이제 해고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 일론 머스크를 통해 가지고 도지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구체화되는 어떤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지켜볼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오늘도 사실은 또 AI였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컨퍼런스 쪽에서 휴머노이드 관련돼 있는 이제 오픈 소스 발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2% 가까이 오르고 또 레거시 반도체 가격 강세 영향으로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또 뭐 한 4%인가요? 강세를 이제 보였던 측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빅테크 전반적으로 뭐 강보합 정도 유지했던 네.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는 사실은 미국도 증시를 보면은 지금 소위 빅테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 그냥 애매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 엔비디아가 2% 강세를 보인 게 저는 생각보다 좀 잘 간다 싶었던 게 사실 그 전날에 화웨이 측에서 뭐 AI 칩 생산량을 2배 가까이 늘린다, 캐파를 더 증설을 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시장이 그래도 호재를 더 반영을 했다는 거는 아직 성능 측면에서는 엔비디아가 한창 좀 따라잡기에는 우위에 있다 뭐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겠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달라진 게 있을까? 네. 그동안 알려졌었던 게 있는데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중국산을 쓰라고 하는데도 사실 중국의 AI 업체들이 전부 미국산을 지금 선호하고 있는 것만 봐도 네. 수준 차이는 좀 여전하다 그렇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화웨이 칩이 뭐 추론 능력까지는 어느 정도 따라왔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학습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학습 쪽에서는 전혀 뭐 엔비디아의 발끝도 못 따라온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코스피가 드디어 어제 이 3,400선을 다시 좀 회복하면서 양시장이 약 1.3%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우선은 뭐 이제 환율 관련해서 이런 노이즈들이 좀 진정되는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또 밤사이에 환율 거의 뭐 10원 가까이 떨어졌는데 당분간 최근의 변동성은 좀 일단락됐다고 봐도 될까요? 환율 측면에서? 환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거는요. 여전히 네. 이제 관세 협상 문제가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여전히 변동성을 가져갈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이 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내고 자금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갑자기 확 원화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그림은 오늘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변수는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열어놓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네.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네. 봤을 때는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지 못한 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로 뺏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시기든 타협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1,400원을 넘어선다라는 거는 좀 오버해서 지금 네. 반응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노이즈 때문에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여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좀 협상 카드가 빈약하지 않나 싶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점이 참 환율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게 아쉽고요. 또 거기에 밤사이에 이제 BOJ 관련 이슈들도 좀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던데 벌써 뭐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넘을락 말락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뭐 10월 BOJ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을 뭐 단행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실현이 된다면은 달러 약세 기조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 가져봐도 괜찮겠죠? 엔화 관세가 나오면 당연히 달러 역사가 나오는 건 맞는데 네. 지금 엔달러가 150엔대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엔화 약세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본 내 물가 문제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일단 금리를 갖다가 인상이죠. 네. 인상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일본도 또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국채 이자 문제 때문에 그렇죠. 금리 인상을 좀 주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엔화 강세가 나올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기조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미국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올해 2번 연속, 내년에도 최소 3번 그렇게 이제 인하를 하고 일본이 그거에 발맞춰 가지고 일정 부분 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따라가는 인상이 나올 경우에는 엔화 강세가 나오면서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은 지금은 큰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좀 엔화를 째려보면서 이거 다시 좀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강세로 엔화가 전환이 되면 좀 많이 걱정이 좀 일단락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도 다시 좀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우선 주말 사이에 반도체 관세, 뭐 개수에 비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만 반도체 주가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고요. 오히려 지난주에 의약품 관세 발언이 나온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좀 제약바이오가 날벼락을 맞았는데 이렇게 두 섹터가 좀 반응이 엇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둘 다 저는 제 판단은 트럼프의 발언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 와서 공장 지어달라는 요구거든요. 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게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관세를 100%를 부과한다 그럼 누가 부담을 하겠냐는 거죠. 빅테크가 다 부담해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자국민들 또 자국 기업들이 손해보는 건데
자국 기업들이 그거 니네가 부담하지 마 그럼 수출 안 하면 돼요. 네, 네.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필요로 하는 거는 미국인 거고 아쉬운 건 미국인 거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제약 같은 경우도 의약품 쪽도 사실은 이 관세 노이즈에서 우리나라는 비교적 비껴서 있어요. 실제로 그 신약을 개발한 게 없고 신약을 위탁 생산하는 건 있죠. CDMO라고 그래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제 셀트리온이 일부 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관세까지는 일단 그 수입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한 쪽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지금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다만 이게 기조화됐을 경우에 우리는 25% 관세, 그다음에 뭐 일본이나 뭐 다른 데는 뭐 15%?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불리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인도는 또 50%예요. 아, 그렇죠. 인도가 또 이쪽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다만 시장에서는 그런 데더라 하는데 셀트리온은 공장 인수했고 그거를 갖다 리포밍하는 시간 걸리고 뭐 하면서 이쪽은 피해갈 것 같아.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없네? 이러니까 이제 조금 그렇죠. 흔들렸던 측면인 거지. 그게 당장의 어떤 실적이나 전망을 갖다가 흔들 정도의 노이즈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미 우리 반도체 업계는 상당히 좀 대미 투자를 이미 진행을 한 그런 편이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거에 어떤 회사가 뭐 투자를 했고 어떤 섹터가 투자를 안 했는지 이런 걸 다 꿰고 있는 게 참 귀신 같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목표가가 계속해서 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뭐 3분기 성적표 예상치를 받아봐도 뭐 한 달 사이에 4% 가까이 오르고 기대가 큽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제가 이번 상승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렸었던 게 AI 버블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핵심 키가 오픈 AI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냐. 네. 돈 조달해가지고 질러대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데서 수주했다 해서 폭등하고, 그리고 또 이제 AI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레가시 쪽으로 이제 투여가 되는 부분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그쪽이 쇼티지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런 그림이 단지 뭐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도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맞물려 가지고 보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실적 관련한 부분도 역시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가지고 올해 내년에 대한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가장 하드캐리하는 것은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뿐만이 아니죠. 뭐 네이버도 정말 사흘간 주가가 20% 넘게 폭등했습니다. 또 어제 특히나 시간의 거래에서 합병 과정 속에서 이제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네이버 측에다가 의결권 일부를 넘기겠다. 뭐 한마디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네이버 측이 좀 가져간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오늘 약간 소화보다는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보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단기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 이번 합병 과정이 저는 과거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랑 카카오가 합병을 했던 과정하고 비슷하게 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성장의 정체 내지는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카카오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을 하면서 실적을 업사이드 시키면서 전체적인 기업의 가치를 높였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시면 네이버 쪽이 AI 쪽에서 지금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기존의 산업들도 성장은 비록 하고 있긴 하지만 검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노이즈들이 좀 나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두나무라고 하는 회사를 갖다 끌어들임으로써 그걸 100% 자회사로 만들게 되고 뭐 시장의 어떤 평가는 좀 다르기는 한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네이버의 어떤 경영권 문제까지 관여가 될 수만 있다고 되는 어떤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의 어떤 가치 재평가는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내가 만든 회사는 내 거기 때문에 내 아들, 내 손자들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어떤 세습 경영에 대한 그런 어떤 방식, 그동안의 전통, 관습 같은 것들이 깨는 행동이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그다음에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에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참 공감이 많이 되는 지점입니다. 또 카카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딱 정말 시기가 운명의 장난처럼 맞물렸습니다. 이 희대의 업데이트, 계속해서 주가는 어제는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만 롤백 소식 다시 돌아간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지만 과연 이게 이 주가를 단기간에 급락분을 되돌릴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여기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한 노이즈를 왜 굳이 만들었는지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네. 어쨌든 카카오 역시도 AI 쪽과 관련해서 오픈 AI하고 협업을 하면서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카카오도 어떤 제자리를 좀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이제 카카오가 한번 변신을 했었고 이번에 네이버가 변신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러면 네. 카카오 역시도 그 다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되돌린다라는 이슈는 있었지만 그게 단기간에 공지를 한 건 아니고 4분기 내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런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카카오 측에서도 입장을 굉장히 급선회하는 모습이 워낙 일단 증권시장에서 뜨겁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절대 기업 측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내일이면 벌써 10월 시장이 시작이 되죠. 8월도 9월도 전통적인 흐름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또 10월 달에 소화를 하느냐? 그렇다고 보기에는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90% 가까이 수렴이 되어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 게 편할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약간 좀 버거운데 시장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꾸역꾸역 올라가는데 모두가 편한 게 아니에요. 네. 시장을 딱 들여다보면은 특정 섹터만 편하고 나머지는 또 힘들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모두가 편한 상승장이 아니라 좀 쏠려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맞추기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가 결국에 가서는 관세 협상까지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높은 자리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점을 일단 염두에 두셔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바로 다시 한번 과속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 늘어지든지 아니면 조금 빠지든지 하면서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기간이 어쩌면은 우리가 추석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그렇게 움직여주고 우리가 개장할 때쯤 됐을 때 네. 회복이 돼준다 그러면 일주일간의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더 나쁘지 않은 그런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지난 추석 연휴 때의 기억을 되짚어 보자면은 그때 제가 이제 해외 공항에서 이제 방송 대본을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파월 의장이 급진적으로 좀 금리 인하를 추진을 하면서 시장이 그거를 경기 침체로 약간 받아들였고 이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던 그 충격적인 기억이 아직까지는 좀 생생합니다. 이번에는 부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당장 다음 주로 추석 연휴가 다가왔죠. 역대 하루 연차를 쓰신다면 열흘까지 역대 최장 연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뉴욕 증시 이 변동성을 안고 그냥 담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좀 마음 편하게 이사님이시라면은 좀 정리를 하고 연휴에 들어갈까요? 저는 지난주로 사실상 큰 매매는 끝을 내고요. 네. 이번 주는 좀 지켜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 비중은 일단 제가 8월 중순 전에 팔아놨었던 거를 9월 달 들어오면서 채우기는 했는데 네. 더 추가로는 못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사고 싶었던 섹터들이 급하게 올라서 더 추가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여기서 더 그걸 추가할 생각은 없고요. 저는 조금 이제 추석 지나고 네. 그리고 판단을 해보려고 그러고 제가 이제 명절 트라우마가 좀 있다 보니까 저도 있어요. 네. 저는 정말 한번 제대로 당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 그 과거에 이제 주식 좀 오래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리먼 브러더스 파산이 9월 추석 마지막 휴일날 네. 아침에 발생이 됐어요. 추석이었나요? 그게?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일정 부분 현금은 그냥 유지하고 넘어가자. 네. 지금 다 채우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기존 포트는 유지하고 현금은 일단 넘어가서 판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약간 징크스 같은 건데 제가 명절 연휴에 해외만 다녀오면은 증시가 폭락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연휴는 계속해서 한국에 일단은 있을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섹터를 담고 간다면 좀 어떤 섹터를 담고 가는 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고 좀 안정적일까요? 저는 지금 포트에 조선주하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원자력. 원자력이요. 네, 그렇게 네 섹터를 중심으로 포트를 좀 일단 구성을 해가지고 넘어가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포트를 좀 구성해서 가져갈 생각입니다. 조선, 반도체, 바이오, 뭐 원자력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살짝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불안불안한 게 바이오입니다. 뭐 바이오 추가적으로 관세 관련해서 리스크는 딱히 생각해 두시지 않고 계실까요? 바이오 관세 이슈는요. 그 소위 말해서 빅팜이 생산하고 있는 네. 신약과 관련된 부분들인 거지. 신약과 관련된 부분들인 거지. 이게 그 바이오텍들의 그 플랫폼 기업 라이센스 아웃하고는 무관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 이슈는 여기에서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빠지는 거는 노이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네. 이제 연말까지 학회 모멘텀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상 일정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도 아까 기사 잠깐 나온 거 봤는데 한미약품에서 이제 기술 수출을 한 게 있죠. 네. 오리지널 기술만 수출한 거더라고요. 뭐 금액은 크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의미를 주는 거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여줄 게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바이오텍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이오 관련해서도 이게 뭐 원래 원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거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어서 추석 사이에 뭐 주요 이벤트 같은 걸 보자면 이제 9월 고용보고서 현지 시각 금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또 이어서 FOMC 회의록도 다음 주 이제 우리 시각으로 금요일 새벽 3시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약간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FOMC 회의록은 상당히 지금 25bp 인하가 유력한 상황이죠. 그만큼 이전 FOMC에 비해서는 약간의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히나 바쁘게 움직여야 할 이번 한 주인데요. 저희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철저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 남은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들고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